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째인 오늘도 고속도로 상황은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가 귀경길 정체를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도로 정체는 여전합니까? 네, 새벽에 잠시 풀렸던 고속도로 정체는 날이 밝아지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목포 방향에선 정체가 시작됐고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선 여주분기점 강릉 방향 도로에선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추동교 부근 서울 방향에서도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561만 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4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입니다. 귀성 방향은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귀경 방향은 오후 5시에서 6시에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이 흐리고 비가 내려 운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북부에 5에서 30mm, 강원 동해안에 20에서 6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조금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북한에서 건너온 실향민들입니다. 90이 넘은 연세에도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진각 앞에 모인 실향민들을 신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막 아래 차려진 차례상 앞에 줄줄이 선 사람들이 묵념하고 국화꽃을 올리고 술도 한 잔 따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파주 임진각 앞에 실향민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그냥 오는 거지. 가서 조상님 묘에 참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내가 살고 있을 때. 나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이 넘은 최인숙 씨는 직접 끓여온 토란국을 북에 계신 시어머니께 올립니다. 이북 음식이 그 어려서 입맛이 잊지를 못하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을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게 그리워하셔가지고. 형제분, 엄마 뭐 다 보고 싶죠. 그러면 뭐 살았겠어요? 다 돌아가셨겠지. 제 뒤로 보이는 임진강 철교 건너편이 북한 땅입니다. 차례를 마친 실향민들은 가지 못하는 고향 땅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1951년 1.4.5 태 때 피난을 왔다 어느덧 90살이 되신 김학남 씨는 임진각에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북녘 고향에 있습니다. 생전에 한번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것이 뭐 제 꿈이죠. 인민군으로 끌려간 큰형님의 모습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피난 나올 때 같이 못 나오게 지금까지 한이 되고. 실향민들은 70여 년째 고향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또 한 번의 명절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당시 촬영돼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예능 프로그램이 결국 방송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에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날 밤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당초 그제 방송이 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담당 공무원이 숨지면서 연기됐습니다. 추석 특집편의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해당 방송사의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해당 예능 촬영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무렵 예능 촬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어제는 관련 해명을 한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의원이 흑색 선전을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석밥상에 온갖 의혹을 올리겠다는 의지는 가상합니다만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불량식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화재 다음 날 상황 보고를 받고
참모회의 때까지 행적이 빈다며 27일 일정의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25시간 동안 아무 일정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실 참모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본 리딩회의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알 게 뭡니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출연했다는 입장인데 남은 연휴 기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유치장에 수감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의 배후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시하겠다 답변한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경찰은 청장이 수사팀의 의견조차 전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청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한 지 일주일 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보낸 뒤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에 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신청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답변은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다며 이 전 위원장 수사팀의 지시는 물론 의견조차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이 전 위원장 체포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방송 출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TV조선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냉장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전을 맡겼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긴 건 냉장고가 아니라 국민 안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감을 뽐낼 때가 아니었고 책임감을 보였어야 할 때다라는 야권의 비판이 있었고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할 일 다 하고 예능 촬영하러 간 거다라는 여권의 반박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논란 속에 어제 방송이 예정대로 전파를 결국 탔습니다. 자, 이 실제로 방영된 방송을 보는 여야의 시각도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국가 전상망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K푸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기획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방송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근데 과연 방송 전체를 보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공방이 필요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제철 음식, 제철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K푸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특히 요즘에 뭐 냉부회 같은 경우에는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 물론 당시에 그 어떤 시기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안의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추석 기간 연휴 내내 이걸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야당의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컬처, K푸드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힘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 시점에 국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총력 투입된 그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찍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게 뭐 K푸드 홍보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에이펙 홍보가 됐든 예. 문제는 그걸 촬영한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9월 26일 밤에 화재가 났는데 자 9월 28일 낮 그 오후 시간에 그걸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면 그 화재가 난 뒤 한 40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예. 이때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각종 증명서 같은 거 제대로 발급조차 안 될 때 아닙니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전산망 마비에 뭐 본인이 직접 그 뭐 참여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걸 지휘해야 되는 행정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예. 자,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예능 방송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녹화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뭐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러는데 아니 화재가 나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는데 행정 최고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문제 안 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 일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치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 사태가 여야 간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초에 나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난 오히려 이거를 공론화하고 싶었고 판을 키우고 싶었다.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에 나섰고요. 주진우 의원이 맞고발에 나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주 의원의 어떤 기획 의도대로 좀 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의원의 기획 의도라는 표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기획된 정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고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26일 저녁에 화재가 발생하고 27일 오후 6시경 화재가 진압되고 그 이후에 28일 날 이 대통령실이 오후에 이 그 냉부회를 촬영하는 과정까지 시간대별로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소상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어떤 촬영 시점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거짓 브리핑을 했다거나 거짓 해명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또 그 허위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휘 라인에 있는 총리, 행안부 장관이 밤을 새워서 화재가 완진되고 그것이 또 그 화재가 완진된 이후에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챙겨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과연 이렇게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22년도 화재 그리고 23년도에도 같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건이 있고 당시에 이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했다. 3시간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정권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화재가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의 정권에서의 책임도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마치 과거는 있고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세요라고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화제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났습니까? 예. 9월 26일 이재명 정부에서 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는 이 근원을 따지자는 얘기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핵심은 이 화제의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제 수습을 하지 않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능 촬영을 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자, 9월 26일 밤에 그 화제가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건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예요. 예. 그러면 9월 26일 밤 8시 40분에 귀국했으니까 그때부터 9월 28일까지 무려 38시간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제 수습에 나서지 않았어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건 명확한 팩트예요. 자, 그걸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꾸 그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그 주진우 의원이 어차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 박수현 의원과 이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뭐 고발했으니까 사실관계가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지금 방금 전에도 저희 최 의원님께서 10시 28일 오전 10시경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때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냉부의 촬영은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7일 날 이 상황을 그 예능을 녹화를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7일 날 그 아침부터 총리가 그 이 중대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오후 6시에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화재 현장에 대통령께서 좀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지금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촬영 시점은 이 화제를 완진하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 중대본 회의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할 말이 9월 27일에 뭐 했냐 이거죠. 왜 총리가 주재하고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9월 26일 밤에 화재가 나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고만 받고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보고만 받고 본인이 직접 회의 주재 같은 거 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9월 27일 하루 온종일 뭘 했느냐. 그리고 다음날 비상대책회의도 일찍 한 것도 아니고 오전 10시 50분에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했느냐. 예. 이걸 국민이 알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주진우 의원의 기획 의도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었는데 그게 주진우 의원이 어떤 이런 고소 공방전으로 번질 것까지 기획을 의도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에 이런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짚어주셨다는 점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러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체포의 부당성에 대해서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다. 합작품이란 의심이 든다라는 글을 남겼거든요. 결국 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영등포 경찰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입니다. 글쎄 그건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제 의심인데 예. 그 의심에 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0월 1일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10월 2일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체포영장 신청은 그 전에 2번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동안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현직이었어요. 그렇죠? 현직 장관급 공직자를 체포하겠다. 경찰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과연 그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느냐. 예.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합작품이라는 의심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과연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현직 장관급 위원장을 체포할 만한 사유가 결국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신청 집행 이후에 체포적부심에서 아 이게 부당한 구금이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경찰은 처음부터 그럼 몰랐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급 기관장 출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때는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의심인데 청와대에서도 근무해 보셨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보고가 정확하게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예. 수 없습니다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보고와 지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보고는 받은 것이고요. 지시는 내려가는 것인데 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만약에 경찰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저는 직권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체포의 필요성 여부 또는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실 또는 뭐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한 주장은 안 하시던데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뭐 기획에 동의하고 주장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요. 장관급 아니라 대통령도 위법한 행위를 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물리력을 향해서 공수처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답습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빠르게 체포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선거법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불과 한 2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국회 27일 날인가요? 국회에 출석하는 거 필리버스터 때문에 분명히 출석에 의진이 있었으나 국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예. 그건 역시도 반드시 국회 출석이 소환 불응에 불가피한 사유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이슈를 두고 연휴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히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에 끼인 채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갓길 옆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번쩍하더니 전복된 차량에선 화염이 치솟습니다. 운전자는 상반신을 내놓은 채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가던 길을 멈춘 시민들이 차량으로 몰려듭니다. 휘발유 차량이라 불이 확산될 우려도 있었던 상황. 한 시민이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다급히 멈춰 세우는데 소화기를 들고 내린 기사에 시민까지 합세해 진화에 나섭니다. 다리 쪽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불부터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동차로 있는 버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민들은 불길이 잦아든 걸 확인하곤 뒤집힌 차량을 들어올려 운전자를 빼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필사의 구조에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 좀 피가 흘려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어요. 생명에 위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소형 보트 한 대가 해경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트 안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로 미리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형 모터보트 한 대로 330km를 달려왔다 덜미가 잡혔는데 한국에 불법 취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속력으로 물살을 가르던 소형 보트 한 대가 강한 조명이 켜지자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현재 미식결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격 중에 있음. 해경과 4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구조정이 보트에 접근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충남 태안 해역에서 미확인 보트 한 대가 군 레이더에 걸렸는데 출동한 해경에 적발된 이 배 안에는 중국인 남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한 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새벽 시간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이 타고 온 보트는 해경이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두꺼운 방수포로 완전히 덮어둔 상태입니다. 이들은 해경에 미립국하기 위해 전날 밤 10시쯤 중국 위해를 출발해 330km 정도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낚시객인 척 위장해 미립국한 뒤 불법 취업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트 내부에는 낚싯대 4개, 30리터 기름통 6개, 생수 등이 적재되었고 낚싯대는 낚시 앱으로 이장하기 위해 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명 중 7명은 이미 불법 체류로 한국에서 추방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바다를 건너 미립국하다 적발된 54명 중 52명은 중국인이었고 90% 가까이는 불법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시민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5일 그러니까 일요일 밤 10시 38분경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냥 지금 보시듯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불이 나서 한매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내려서 구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용감한 시민 한 분은 지나가는 버스를 이렇게 세우고 또 버스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차 내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일단 진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차를 이제 그 운전자를 빼내고 차를 똑바로 했고 그 사이에 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소방대가 와서 20분 만에 불을 완전 진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다친 건 있습니다만 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에는 피해자가 지생이 없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시민들, 그러니까 주변의 운전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주변 운전자들 너나 없이 달려들어서 화재 진압도 했고요. 또 구조까지 했는데 또 신고까지 나눠서 했다고 해요. 즉흥적인 상황에서 정말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사실상 역할을 분담해서 어제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특히 한 시민은 전용차로에서 버스를 세워서 소화기를 빌려서 화재를 또 진화를 했고요. 또 어떤 시민은 119에 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시민은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등 사실상 역할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구조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웅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새삼스럽게 떠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현재 사고 차량의 운전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사일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휘발유 차에 불이 날 경우에 잘못하면은 폭발할 수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예. 결국 그 추석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네. 열심히 같이 돕고 하는 그런 정신이 이번에 돋보인 것 같은데요. 경찰 관계자는 머리에 좀 피가 흘러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K-팝과 한국 문화를 다룬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의 배경이 된 공간과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남산타워를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많아졌다고 해요. 네, 서울 남산이 대박입니다. 예. 우리가 그 애국가에 남산이의 저 소나무 예. 철갑을 두른 듯 하는데 그 애국가에 나오는 이 남산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 이 그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이 내용의 핵심 배경이 이 우리 서울의 핵심 남산이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 보이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라스트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그 남산인 것이고 더불어서 이 마귀들의 대왕을 물리치는 장소가 바로 이 남산이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산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 세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실제 지금 그 서울타워 측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명, 8만 명이 외국인이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전달에 비해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던 것이고 K-팝 데몬 헌터스가 나오기 전인 6월 전에 비하면은 거의 100%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남산뿐만 아니고 서울 곳곳이 지금 그 K-팝 데몬 헌터스로 이 유명세를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캐데헌의 배경이 된 장소들도 뭐 캐데헌 8경이다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근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어르신들 생각하실 때는 관동 8경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캐데헌 8경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캐데헌에 등장했던 여러 명물인 장소들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남산타워, 코엑스, 명동 등 같은 곳을 캐데헌 8경이라고 하고 지금 인근에 대해서 상권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때는 공신률이 50%를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고요.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88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 올해 2천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국중박이라고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념판 팔고 있는 굿즈샵에도 정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까치호랑이 배지, 까치호랑이가 저희 우리나라 민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게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굿즈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고 거래까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띵동 하면 나오는 그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저 또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 역사책에 보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있고 옆에 항상 까치가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한 그림을 K-팝 데몬 헌터스 이 OST와 영화 속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캐데헌 속에 호랑이는 더피 그리고 까치 같은 경우에는 서치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뭔가 전달하는 우리 절경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엽고 뭔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지금 중고 거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걸 많이 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거래 건수가 몇 달 사이에 1000%가 늘었고 거래량은 약 573%가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 K 컨텐츠의 위력을 실감하게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캐데헌 OST의 인기 두 번만 해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이제는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캐데헌 OST는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3주 전에 1위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통산 2주 1위를 차지했고요. 특히 캐데헌 OST 중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 골든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는 7주 연속 1위를 했고요. 비연속으로는 통상 8주째 1위를 하면서 이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OST 골든을 작곡한 이재 씨가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저도 이 방송을 예. 통해서 알게 되는 예. 그 사실인데요. 사실 제주도에 가시면은 신영균 영화박물관이라고 예. 해서 네. 이 한국 그 영화사에 길이 남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500억이 넘는 재산을 영화발전기금을 내서 내놨고 100억 원을 본인의 어떤 그 동문인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재 씨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그 신인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에 와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10년간 가수 지망생으로 했는데 데뷔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 그 작곡가로서의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과 협업해 왔는데 이번 레드벨벳, 특히 이번 골든을 통해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K-팝이 1세, 2세, 3세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우며 온수당 3,9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900달러를 넘어서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초 2,600달러였던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며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는 올해 말 4,2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엄청 늘어나고요. 5배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종의 패닉을 일으킨 거예요. 은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은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 금이 오르면 은도 같이 오른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역시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세계 주요국 부채 증가, 정치 불안 등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걸 우려한 투자자들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과 금,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이들 자산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최근 금과 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까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날 연휴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국제금값 사상 처음으로 트라이온스당 3,900달러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거진 50%가량 아예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 좀 갖고 계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 국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985달러. 그러니까 4,000달러에 15달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상승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2,600달러대에서 움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4월 초 3,600달러 찍었고요. 재차 지금 3,900달러를 넘어서 4,00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재차 반등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미국의 셧다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일시적 업무 정지로 인해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자 안전자산인 금의 메리트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미국은 9월에도 금리를 내렸는데 연내 2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다 중앙은행들 달러 약세를 보이면 달러 매도하고 금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수요까지 겹친 데다가
최근에 유럽은 재정위기, 예. 일본은 아베노믹스2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정말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한 돈에 뭐 5만 원, 7만 원, 70만 원이 아니라 예. 지금 1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6일 기준 한국 표준금거래소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네. 금 한 돈 3.75g은 무려 7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돌반지 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1g짜리 돌반지가 나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값만 오른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장주죠. 비트코인도 12만 6천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주말 연휴 쉬고 있는데 자산 가치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이 코인베이스에스 기준 12만 6천 달러 찍고요. 지금은 한 12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화로는 1억 7,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지금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후에서 돈을 굉장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제 대피처인 안전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금처럼 금과 이제 동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선물도 거래가 되고 옵션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옵션 거래에서 이미 14만 달러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값과 비트코인. 사실은 뭐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값과 비트코인 모두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라고 해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합니다. 주식도 코스피는 4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여기다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 왜 나타나고 있느냐. 특히 세 가지 3저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저. 저금리. 일단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금리 현상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금리에 따른 달러화 약세.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굉장히 장기간 머물고 있다라고 해서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각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푼 돈이라는 건 재정도 불안하지만 물가도 불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유동성 장세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재현이 되고요. 또 하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그나마 굉장히 이제 좀 전망을 잘하는데 내년 중반 4,000달러라고 했는데 4,000달러 금 가격은 이미 지금 돌파해서 예측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 말 한 4,300달러 그리고 이제 아마 국채 시장이 1%만 이제 금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5,00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3저 가운데 하나만 키로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귀국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이나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김 장관 환율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방문했던 이제 김정관 장관이 이제 귀국하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일단 이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되새겨 보면 지금 핵심 쟁점이 3,500억 달러 선불로 투자하라라는 얘기인데 이를 두고서 양국이 지금 외환시장 문제를 놓고 좀 어느 정도 좀 공감대, 좀 격차가 좀 좁혀가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면서 당장
미국이 정해주는 투자처에다 돈을 넣어라. 직접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상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좀 요구하면서 배선을 치고 있는데 무제한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뭐 몇천억 달러 내진 몇백억 달러 제한적인 통화 스와프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체 면역 연구에서 업적을 남긴 미국과 일본 과학자의 공동 수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2025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jointly to Mary Branco, Fred Ramsdell, and Shimon Sakaguchi.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peripheral immune tolerance. 올해 노벨상 시즌을 여는 생리의학상이 일본과 미국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과학자가 인간의 면역 체계가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는 말초 면역 내성을 발견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체의 면역 반응을 조절해 암이나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この生成 T 細胞というのを標的にしまして、それを減らしてやりますと、この免疫反応が上がります。ということは、がん免疫に使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일본 학자의 생리의학상 수상은 6번째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원폭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가 평화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했고 이로써 지금까지 일본에 주어진 노벨상은 모두 30개로 늘었습니다. 이번 생리학상 수상자 3명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약 16억 4천만 원을 똑같이 나눠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문학상, 평화상 등 수상자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네팔의 에베레스트산 인근 봉우리를 오르던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산악 전문가에 따르면 구조 헬기가 네팔 동부의 메라피크봉 일대에서 46살 한국인 등산객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함께 산에 올랐던 샤르파는 해발 약 5,800m 지점에서 구조됐습니다. 구조팀은 사고 등산객이 현지 시간 4일 정상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하던 도중 눈보라로 발이 묶이면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이튿날인 오늘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20에서 60mm, 경북 북부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0도로 기온이 떨어져 서늘하겠고 부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정희지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